흰 구렁이를 따라 무덤을 파고 그 안에서 나온 건 태어나자마자 묻힌 아기의 유골이었습니다. 외지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일본 며느리. 그녀는 왜 산속 무덤을 홀로 다시 찾았을까? 감나무에 핀 하얀 꽃. 꿈속에서 들려온 죽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가족 누구도 꺼내지 못한 20년 전의 진실. 이 모든 불행은 그날 밤 묻힌 아이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슴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 사는 게 사연이더라. 지금 영상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가을이 오려는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외딴 산자락에 자리 잡은 김씨네 집 마당에는 감나무 잎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갔어요. 도쿄 간호대학을 졸업한 나카무라 유키는 이 낯선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편 성우와 결혼한 지 이제 1년째. 아직도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일본 사람은 귀신도 모른다더라.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 정숙의 말은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계심은 유키가 느끼지 못할 리 없었어요. 유키는 매일 아침 일어나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같았어요. 너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조용히 살아. 너무 나서지 말고. 시누이 혜정의 조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유키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렇게 조용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먼저 남편 성우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혜정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 집에 일본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이 망했어.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혼잣말을 유키는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간호사 출신인 유키는 이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유키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유키는 낯선 산자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한 소나무 아래 서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는 슬픈 얼굴로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키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꿈이 계속되었어요. 매번 시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했고 유키는 그 무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키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들은 유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방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키는 다시 그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나무 아래의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풀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어. 유키는 마지막 꿈에서 깨어난 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풀어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유키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숙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뭐? 꿈? 그게 무슨 쓸데없는. 정숙은 말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본 며느리가 뭘 안다고. 조상 땅을 파겠다는 거야? 시누이 혜정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에 유키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그들은 조상 땅을 판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일까요? 유키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이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키는 밤낮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병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유키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시누이 혜정이었어요. 나도 그 꿈을 꿨어. 아버지가 소나무 아래 무덤을. 혜정의 고백에 유키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은 꿈을 꾸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유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다음 날 아침 유키와 혜정은 시어머니 정숙을 마당으로 불러냈어요. 처음에 정숙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이 자신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하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꿈을 꾸다니. 아이고, 이런 일이. 정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뭔가를 묻었다고 했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정숙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산에 무언가를 묻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집안의 불행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유키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자신을 경계했던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덤, 귀신, 조상. 이 모든 것이 유키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이 가족에게는 아주 진지한 문제였던 거죠. 무당을 불러야겠어. 정숙의 단호한 말에 혜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키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무당이라니. 하지만 이것이 시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고 가족을 돕는 일이라면 따라야 했습니다. 무당은 다음 날 왔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한참 동안 시아버지 곁에 앉아있던 무당은 마당으로 나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가야겠네요. 그분이 가리키는 곳으로. 이틀 후 가족들은 산으로 향했어요. 유키, 정숙, 혜정, 그리고 무당. 남편 성호는 병원에 남아 시아버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유키는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길임을 깨달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소나무 앞에 도착했어요. 무당은 소나무 아래의 작은 봉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군요. 파야 합니다. 파묘의 날이 밝았습니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산자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유키는 마당에서 준비를 마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평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시누이 혜정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남편 성호는 삽과 괭이를 챙기며 유키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너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일본에서 자라며 이런 의식을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해야 할 때였어요. 무당은 정화수와 향, 그리고 여러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유키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방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오. 그것이 우리를 구할지도 모르지. 일행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들이 발견한 소나무와 그 아래 작은 봉분이 있는 곳까지요. 무당은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땅을 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성호가 첫 삽을 뜨자 묘한 긴장감이 일행을 감쌌어요. 무당은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고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키는 혜정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구덩이가 깊어졌습니다. 갑자기 성호의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목재 상자였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죠.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덩이 바닥에서 팔뚝만한 흰 구렁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흰 구렁이는 천천히 구덩이를 빠져나와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유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뒤로 물러서. 무당의 외침에 모두가 더 뒤로 물러났지만 유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흰 구렁이의 검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영혼의 눈길 같았어요. 흰 구렁이는 유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나무 뒤로 사라졌어요. 일행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현신이야. 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거야. 성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꺼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것이었죠.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그토록 말씀하시려던. 산에서 내려오는 길, 유키는 묘한 평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까지 봐야 끝이야. 소나무 아래에 더 있어. 유키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서 손전등을 찾아들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달빛의 의지의 산길을 오르는 동안 유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단지 일본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방인이기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유키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시아버지의 메시지가 그녀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소나무에 도착한 유키는 흰 구렁이가 사라졌던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소나무 뒤쪽에는 작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키는 손전등을 비추며 바위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바위 옆에 흙이 약간 불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주변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찾아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메시지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어요. 흙을 파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어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유키는 심호흡을 한 후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천을 펼쳐보았어요. 그 안에는 아기의 작은 유골과 시아버지의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키는 손전등 빛의 의지의 메모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내 죄다.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그게 우리 집을 망쳤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길. 그래야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유키는 메모를 읽고 나서 작은 유골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그것이 갓난아기의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누구의 아이였을까? 왜 시아버지는 이 아이를 숨겼을까? 유키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의 비밀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시누이 해정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를 숨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가족에게 해를 끼쳤던 것이죠. 집에 도착하자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키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정숙과 혜정, 성우가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키, 어디 갔었어?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키는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혜정은 마치 유령을 본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디서 찾았니?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나무 뒤 바위 옆에서요. 시아버지가 꿈에서 알려주셨어요. 유키의 말에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이? 안으로 들어가자. 정숙이 모두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이야기할 게 많구나. 거실 테이블에 상자를 올려놓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유키는 시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성호에게 건넸어요. 성호는 메모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침묵이 흐르다가 혜정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아이야. 모두의 시선이 혜정에게 향했습니다. 혜정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지.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어.
특히 아버지가 알면.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혜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심한 복통이 왔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지. 그때 모든 게 들통났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아이는 이미 조산으로. 혜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성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밤에 몰래 아이를 산에 묻으셨지. 나도 어머니도 아버지가 어디에 묻었는지 몰랐어. 그 일 이후로 아버지는 달라지셨어. 항상 무언가에 시달리시는 것 같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키는 천천히 상자에서 작은 유골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이 있나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을 지어줄 시간도 없었어. 유키는 작은 유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일본어로 하나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존재니까.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좋은 이름이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아이. 성호는 작은 유골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흰 구렁이는 뭐였을까?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흰 뱀이 나타나면 신성한 존재의 현신이라고 여겨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정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민간 신앙에서 흰 구렁이는 조상의 현신이라고 해. 특히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들 하지. 하나의 존재가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묻혔던 작은 생명이 드디어 가족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유키는 이 모든 일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아요. 하나를 위한 장례식이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자.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일찍 일어나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하나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려 했어요. 성호는 무당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무당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작은 유골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그래서 흰 구렁이가 나타난 거였구나. 이 아이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무당은 제대로 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숙과 혜정은 제물을 준비했고 성호는 작은 관을 만들었습니다. 유키는 일본식 종이학을 접어 관 주위를 장식했어요. 하나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가족들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나무 아래가 아닌 마을 뒷산의 작은 언덕 위였어요. 무당의 조언에 따라 하나를 가족 묘지 옆에 안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무당의 연불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위한 제사를 지냈고 혜정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성호는 묵묵히 관을 땅에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키의 차례가 왔어요. 그녀는 일본어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야, 이제 편히 쉬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렴. 평화롭게. 그때였습니다. 관 주위에 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어디선가 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켜보았죠. 흰 구렁이는 관 주위를 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유키 앞에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무거웠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유키는 다시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였죠. 아이는 웃으며 유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 이제 모두 편안해질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유키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가고 있던 감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어요. 마치 기적처럼 말이죠. 유키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감나무였는데 어떻게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니? 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키가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어요. 감나무에 꽃이 피다니. 가을인데 말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억울한 영혼이 편안해지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 하나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지. 유키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나.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성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성호가 전화를 끊고 놀란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셨대. 의사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고 하시네.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빨리 가봐야겠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영혼이 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해원의 순간일까요? 유키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이 거의 없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상태도 많이 호전되셨고요. 병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호와 혜정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키는 조금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병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고마워. 유키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꿈에서 봤어. 내가 하나를 찾아준 것을. 유키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편안히 쉬고 있어요. 유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죄였는데. 내가 혜정이를 위해, 가족의 체면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는데. 혜정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숨기려 했으니까요. 아니다. 내 책임이야. 내가 하나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유키가 하나를 찾아주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유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온 건 운명이었나 보구나. 이방인이기에 볼 수 있었던 거야.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일주일 후 퇴원하기로 했고 의사들도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유키는 마당에 피어있는 감나무 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한국의 민간 신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집안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하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생각이 많구나. 뒤에서 들려온 혜정의 목소리에 유키는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는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으로 유키 옆에 앉았습니다. 하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흰 구렁이요. 혜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흰 구렁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 억울하게 죽으면 흰 구렁이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 이제 믿게 되었나요? 유키가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이. 하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준 거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키는 궁금한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았어요. 하나의 아버지. 그 사람도 일본인이었어.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만났어. 사귀다가 그렇게 되었지. 하지만 그에게 말하지 못했어. 임신 사실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키는 조용히 시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너를 볼 수가 없었어. 너는 나에게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켰거든. 유키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시누이가 그렇게 자신을 멀리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경계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혜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를 찾아주고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야. 내가 일본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한국 음식뿐 아니라 유키가 좋아하는 일본 요리도 있었어요. 유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요즘 일본 요리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 정숙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유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느껴왔던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성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있었나? 하나가 우리를 정말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키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정숙이 유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유키야, 미안해.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널 이방인 취급했어.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어.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집을 살린 건 내가 아니었니? 일본 며느리였기에 볼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유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키는 마지막으로 꿈을 꾸었어요. 푸른 초원 위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 옆에 서서 유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고맙구나, 유키야. 유키는 아침에 눈을 뜨며 가슴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마당에는 감나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의 감나무에 피어난 하얀 꽃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죠. 유키는 아침 일찍부터 시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녹차와 떡을 정성껏 준비하며 시아버지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성우가 시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모두가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감나무를 바라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감나무에 꽃이 피다니. 정숙이 남편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하나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아이를 제대로 보내줬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감나무 앞으로 걸어가 꽃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미안하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유키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평안해요. 꿈에서 봤어요. 하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꿈에서 하나를 만났단다.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더구나. 가족들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단다. 억울한 영혼이 있으면 흰 구렁이로 나타나 가족을 지킨다는. 혜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가족 중 한 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흰 구렁이가 나타나 그 진실을 밝혀냈다지.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가. 정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키야, 내가 이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나 보다. 이방인이었기에 볼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꿈을 따랐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계속해서 불행했을 거야. 하나의 영혼도 편히 쉬지 못했을 테고. 성우가 유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유키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그녀는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김씨네 집 일본 며느리가 묘를 파자 흰 구렁이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집안의 불행이 끝났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라는 이름으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시아버지는 유키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족보를 펼쳐 보였어요. 유키야, 하나의 이름을 여기에 올리고 싶구나. 우리 가족의 역사에. 유키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를 가족 족보에 올린다는 것은 그 아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족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는 이름 옆에는 일본어로 꽃이라는 뜻도 적혀 있었어요. 유키는 눈물을 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는 영원히 우리 가족이구나. 시아버지가 족보를 덮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시작될 무렵 마당의 감나무 꽃은 모두 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흰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유키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유키야, 고맙다. 우리 집을 살린 건 너였어. 유키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가족의 중요한 연결고리였고 하나를 통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가운데 유키는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꽃은 지고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감나무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꽃들 사이에서 하나의 영혼이 평화롭게 미소 지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야, 잘 지내니? 유키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가 되었단다. 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영원히 감사할게. 별빛 아래 감나무의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나가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키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